내년이 살아있었구나! 남자를 바라보는 가만두지 여인의 않겠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그녀를 바라보는 내년이 남자의 그걸- 눈빛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과연 설화는 예물 혼수도 없이 망해가는 산단으로 시집을 간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임도섭이 설화를 보고 두려워 하게 된 사연. 지금부터 그 이야기 불꽃을 피워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의 불씨를 지피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한때 이름을 날리던 윤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삼고을에 걸쳐 전답을 넓히고 사랑채에는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행랑채에는 종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던 집안이었지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가주제아조 윤치삼 영감이 도박판과 술자리에 발을 들인 날부터 윤씨 가문의 기울기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먼저 논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밭이었고 그 다음은 사랑채 뒤편에 있던 산이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흐르고 난이 남은 것은 낡은 기와집 한 채와 행랑채, 구석방 하나, 그리고 고리대금업자 임도섭에게 진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장남 윤백호는 25의 나이가 되도록 혼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 모양이니 제 아무리 이름 있는 양반가의 자제라 한들 혼담을 넣는 곳마다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윤백호는 그 수모를 이를 악물고 삼켰지만 밤마다 텅 빈 사랑방에 홀로 앉아 꺼진 등잔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슴 한복판에 쌓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울분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엉킨 무언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중매쟁이 복분이 할멈이 헐레벌떡 윤씨 댁소슬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복분이 할멈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어느 낭자 하나가 혼처를 찾고 있는데 예물도 없고 혼수도 없이 오직 몸 하나로 시집을 오겠다 하더라고. 윤치삼 영감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나 복분이 할멈의 다음 말이 영감의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낭자는 다만 시집을 가는 대신 집안의 빚을 3년 안에 갚아 보이겠노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치삼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허락했습니다. 당장 내일 끼니가 걱정인 판에 자존심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혼인날을 사흘 앞두고 복분이 할멈을 따라 윤씨 댁 안마당에 처음 발을 들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설화였습니다. 차림새는 수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낡은 옥색 저고리에 빛바랜 남색 치마를 입고 등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마당에 들어서는 걸음걸이는 달랐습니다. 사뿐하되 흔들림이 없었고 두 눈은 조용히 뜨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먼 산을 가늠하는 사람의 눈처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재고 있는 사람의 눈처럼. 윤백호는 마루 끝에 서서 그 낭자를 처음 보는 순간 까닭 모르게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가움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직감이었습니다. 설화가 마당을 지나쳐 안채로 들어가는 동안 보따리 끝에서 은은한 향기 하나가 퍼졌습니다. 비싼 먹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가 봄바람에 실려 윤백호의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혼례는 조촐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마당에 멍석 하나를 깔고 상 하나를 차렸으며 이웃집 안악 두어 명이 구경 삼아 기웃거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한설화는 그 초라한 혼례 자리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낮게 머리를 숙이고 정해진 예를 조용히 따랐으며 입술 끝에는 내내 얕은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 미소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신방으로 쓰인 방은 안채 끝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에 바른 창호지는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등잔의 심지는 짧아 불빛이 가물거렸습니다. 윤백호는 방 한쪽에 앉아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설화는 가져온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한쪽에 내려두고 단정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끼리 처음 마주하는 어색함이기도 했고 서로가 서로를 가늠하는 팽팽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윤백호가 먼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윤백호의 시선이 설화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등잔빛에 비친 설화의 손은 고운 교수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무언가를 오래 쥐어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붓을 쥐어온 손인지 주판을 튕겨온 손인지 아니면 그 둘을 모두 해온 손인지 윤백호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아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리하다 보따리를 살짝 건드리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두꺼운 책자 하나가 삐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빼곡하게 글씨가 채워진 장부 같은 것이었습니다. 윤백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설화는 재빠르게 그것을 여몄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침선 도안이라고, 바느질 본을 받아 적어둔 것이라고. 윤백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설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설화의 눈은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대답을 준비해 두었던 사람처럼. 윤백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의 등 뒤로 설화가 낮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백호가 잠든 것을 확인한 설화는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보따리에서 그 책자를 꺼내어 등잔 가까이 당겼습니다. 장부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수슈와 이름들, 날짜들. 설화의 눈이 그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손가락이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설화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습니다. 수를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임도섭에게 진빚의 원금, 이자율, 담보로 잡힌 물목들, 날짜별 기록들. 설화는 그것을 모두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봄밤은 깊었고 등잔불은 가물거렸으며 설화의 눈빛만이 그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채 높이 뜨기 전 설화는 이미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안마당에 퍼지고 연기가 굴뚝에서 가늘게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 박소월 마님은 부엌 문 앞에 서서 새 며느리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명문가의 교수였던 박소월 마님은 10여 년의 고생 끝에 눈빛이 지쳐 있었지만 사람 보는 눈만은 아직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저 며느리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마님은 첫날부터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린 설화는 시아버지 윤치삼 영감에게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영감이 밥술을 뜨는 것을 기다렸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임도섭에게 내는 이자를 이번 달부터 끊어달라고. 윤치삼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자를 끊으면 집이 넘어간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화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드리는 것은 빚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임도섭의 배를 불리는 것뿐이라고.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 집이 결코 일어설 수 없다고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윤치삼은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갓 시집 온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논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기울었어도 사내로서의 자존심이 있었고 양반으로서의 체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박할 논리가 없었습니다. 설화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감은 끝내 대답하지 않고 밥상을 물렸습니다. 그것이 암묵적인 허락이라는 것을 설화는 알았습니다. 박소월 마님이 설화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마님은 오래 설화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설화는 마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지쳐있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설화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이 집을 살려내겠다는 다짐과 그 다짐을 믿어보겠다는 허락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살인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낯선 사내 하나가 윤씨 댁 행랑채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였습니다. 이름은 돌쇠라 했고 이 고장 아랫마을 출신이라 했으며 품삯을 받고 허드레시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설화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윤치삼 영감은 밥 하나라도 더 축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내키지 않는 기색이었지만 설화가 품삯은 자신이 될 것이라 하니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행랑채의 자리를 잡고 낮에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일솜씨는 엉성했습니다. 나무를 팰 때 도끼 방향이 어긋나기도 했고 물을 길어 오다가 절반을 쏟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마당을 쓸면서도 대문 쪽을 힐끔거렸고 밥을 먹으면서도 귀는 열려있는 듯 했습니다. 윤백호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랑방에 앉아 책을 펼치는 척하면서도 시선이 자꾸 마당으로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윤백호는 돌쇠가 행랑채로 들어가기 전 마당 한 귀퉁이에서 걸음을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다른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저 멈추어 서서 그 자리에 흙을 잠깐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윤백호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였지만 어딘지 의도가 있는 것 같은. 윤백호는 설화에게 돌쇠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설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랫마을에서 어릴 때 보았던 사람이라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윤백호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윤백호는 또 한 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야삼경리의 쌍경에 설화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돌쇠가 있는 행랑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랑채 처마 밑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윤백호만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창호지 너머로 설화의 발소리가 마당을 건너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설화는 그 사이 장터를 2번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구경하는 것처럼 천천히 걸으며 물건 값을 살피고 상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번째에는 돌아오는 길에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면포 2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소월 마님이 비녀 하나를 내어주었고 설화는 그 비녀를 잠시 담보로 맡기고 면포를 사온 것이었습니다. 윤씨 댁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소용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두 필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보름이 지나 장날이 되자 설화는 그 면포를 들고 다시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돌아올 때 그녀의 손에는 엽전이 담긴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면포 두 필의 값보다 3배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웃 고을의 면포 값이 갑자기 올랐고 설화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박소월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치삼 영감도 미간을 폈습니다. 그러나 윤백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랑방으로 설화를 불렀습니다. 마주 앉아 눈을 맞추었습니다. 낭자,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소? 짧고 단호한 물음이었습니다. 설화는 잠깐 윤백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 끝에 미소를 얹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 자체가 대답이기도 했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윤백호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설화의 그 미소 앞에서 더 이상 몰아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 무너지는 것 같은 이상하고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설화는 조용히 방에서 나갔습니다. 윤백호는 한참 동안 설화가 나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설화는 그 돈을 고스란히 다음 거래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번에는 면포가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 수소문한 끝에 찾아낸 것은 이웃 고을의 재고가 쌓여 처치 곤란인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헐값에 넘기려 한다는 것을 설화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설화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달 어느 장날에 소금이 귀해질 고을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임도섭이 윤씨 댁에 나타난 것은 그 달 금음께였습니다. 넓은 어깨에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뒤에는 하인 2명을 거느린 채였습니다. 이자 독촉을 빌미로 왔지만 실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 이야기를 장터에서 주워들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예물도 혼수도 없이 온 며느리가 장터에서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벌써 퍼져 있었습니다. 임도섭은 사랑채에서 윤치삼 영감을 만났습니다. 이자 얘기를 나누다가 말끝을 흐리며 슬쩍 물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냐고. 그때 마침 안채에서 설화가 나왔습니다. 차 한 잔을 쟁반에 받쳐 들고 조용히 걸어오는 설화를 본 순간 임도섭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돌처럼 굳은 표정 뒤로 무언가를 누르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설화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차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도섭은 차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느릿했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잠깐 따로 볼 수 있겠느냐고. 눈빛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윤치삼 영감은 두 사람 사이에 그 미묘한 공기를 읽지 못하고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설화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안채로 돌아오는 길, 걸음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던 무언가가 조금 움직이는 것을 설화는 느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오래 기다려온 것이 드디어 시작된다는 감각인지. 임도섭이 대문을 나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인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봄바람이 그 말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설화의 아버지는 한상진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장사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안도의 무명무면을 가져다 한양에 팔고 한양의 비단을 경상도로 옮겨 이익을 남겼으며 전라도의 소금과 충청도의 곡식을 맞바꾸어 두 고을을 모두 살찌운 인물이었습니다. 상단을 이끌고 팔도를 누비던 한상진은 재산보다 신의가 먼저인 사람이었고 그를 따르던 이들은 단순한 종복이 아니라 진심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설화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장터를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물건의 값을 보는 법, 사람의 눈을 읽는 법, 이익이 어디서 나고 어디서 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배울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화의 날카로운 눈을 보며 너야말로 진짜 장사꾼의 눈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설화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고 주판과 붓을 쥐었습니다. 밤마다 장부를 읽었고 물가의 흐름을 외웠으며 상인들의 말투와 습관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시절은 갑자기 끝났습니다. 설화가 16 되던 해 영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정의 어느 세력이 반역을 도모하다 발각되었는데 그 죄가 엉뚱하게 한상진에게 씌워졌습니다. 한상진의 상단이 영모 세력에게 자금을 댔다는 무고였습니다. 한상진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탐내는 자들이 이미 곳곳에 손을 써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상진은 형장에서 사라졌고 가문은 하룻밤에 멸문지화미에 만주호를 당했습니다. 그 재산 중 일부를 가로챈 자가 바로 임도섭이었습니다. 한상진과 거래가 있었던 임도섭은 멸문 사건이 터지자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상진의 빈 문서를 위조하고 상단의 창고를 가로막아 재물을 빼돌렸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종잣돈으로 임도섭은 고리대금업을 시작했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돌쇠는 한상진의 수하 중 가장 충직한 자였습니다. 멸문 그날 밤 설화를 등에 업고 달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10년 가까이 설화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고 설화가 임도섭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을 때 함께 이 고장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윤씨댁은 처음부터 계획된 자리였습니다. 임도섭이 쥔 빈 문서 안에 있는 집, 임도섭이 자주 드나드는 고을. 설화는 가장 깊숙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임도섭의 눈앞에 그의 손이 닿을 것 같은 곳에 달이 구름 속으로 숨어든 밤이었습니다. 윤백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름이 거의 다 된 등잔이 가물거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자꾸만 되살아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설화가 장터에서 3배의 이익을 남긴 것, 임도섭과 마주쳤을 때의 그 눈빛,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는 뒷모습, 돌쇠와 밤 야삼경에 나누던 소곤거림, 조각들이 하나씩 떠올랐지만 맞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윤백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설화가 있는 방의 창호지 너머로 촛불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인데도 잠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윤백호는 방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기침을 한 번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화가 들어오라 했습니다. 방 안에서 설화는 장부를 덮고 있었습니다. 덮는 손이 자연스러웠지만 윤백호는 그 손이 무엇을 덮었는지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윤백호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기 어렵다고. 낭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려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화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무언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걱정인지 아니면 알고 싶다는 절실함인지 설화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장사꾼이었다고, 어릴 때부터 장사를 배웠노라고, 가문이 기울어서 몸 하나로 시집을 오게 되었노라고, 거기까지가 설화가 내어준 진실이었습니다. 임도섭의 이야기는 아직 숨겼습니다. 멸문지화도 아버지의 억울함도. 윤백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더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설화의 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은 없었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 숨김이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윤백호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내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설화가 이 집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가슴 속에서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윤백호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않겠다고.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다 말해야 한다고.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설화는 혼자 남아 꺼진 촛불 심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미안함인지 외로움인지 그 둘이 섞인 것인지 임도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댁에서 이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자 임도섭은 고을 수령에게 손을 썼습니다. 수령의 아전이 윤씨 댁에 공문을 가지고 나타난 것은 설화가 두 번째 거래를 마친 지 닷새 만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가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도섭이 수령에게 상당한 뇌물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치삼 영감은 그 공문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박소월 마님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윤백호는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관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수령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이런 부당한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설화가 조용히 그 앞을 막았습니다. 윤백호와 설화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화의 눈에는 다급함이 없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윤백호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고. 임도섭은 돈으로 수령을 샀으니 수령보다 더 큰 힘을 얻거나 아니면 임도섭의 돈을 빼앗아야 한다고. 그리고 지금은 그 돈을 빼앗아야 할 때라고. 윤백호는 설화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설화 앞에서 두려움에 가까운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경외였습니다. 이 여인이 이미 다음 수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조차 설화에게는 예상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윤백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설화에게 주도권을 내준 순간이었습니다. 10. 그달부터 설화의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장터에 나가는 횟수가 늘었고 다녀오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설화가 만나는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좌판을 펴는 소상인들, 임도섭에게 빚을 지고 허덕이는 기름 장수, 천장수, 엿장수. 설화는 그들 곁에 조용히 앉아 귀를 열었습니다. 사정을 듣고 원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함께 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임도섭에게 원한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임도섭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자를 높이고 담보를 빼앗고 거래를 막고, 그러나 아무도 혼자서는 맞설 수 없었습니다. 설화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설화가 짜는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여럿의 그물이었습니다. 돌쇠는 밤마다 움직였습니다. 한상진 상단이 살아있을 때 함께 일했던 옛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작은 장사를 하거나 다른 마을에 숨어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쇠를 보는 순간 눈물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상진 대감의 따님이 살아 계신다는 말에 기꺼이 나서겠다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겉으로 보이는 윤씨 댁은 조용했습니다. 낡은 기와집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며느리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가난하지만 조용한 양반가의 일상. 설화는 그 일상을 한치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 때만 설화는 진짜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들이 쌓일수록 설화와 윤백호가 마주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설화가 계획을 정리하고 장부를 살피는 자리에 어느 날부터인가 윤백호가 함께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묻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고, 그 다음에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보탰으며, 그 다음에는 함께 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으면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고르게 비추었습니다. 말이 끊긴 자리에 침묵이 흘렀고, 침묵이 쌓이면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임도섭이 전가를 보낸 것은 그달 하순이었습니다. 암흑의 주막에서 따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윤백호는 그 전가를 보고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설화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께 가면 임도섭이 입을 열지 않는다고, 자신이 혼자 가야 한다고. 설화가 나선 것은 저녁이 짙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윤백호는 대문 안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설화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걱정이었습니다. 주막 안구석 자리에서 임도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앞에 두고 기다린 것이지만 마시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설화가 들어서자 임도섭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침묵이었습니다. 임도섭이 먼저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한설화, 한상진의 딸. 살아있는 줄 몰랐다고.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협박이 깔려 있었습니다. 신분을 밝히겠다고 영모죄인의 딸이 양반가에 행세하고 들어왔다고 고하면 어찌 되겠냐고. 설화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러시려거든 하십시오. 음성이 낮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자신도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임도섭의 낯빛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설화의 눈이 임도섭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비단 장부 하나를 품에서 꺼내었습니다. 원본은 아니었습니다. 사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를 임도섭은 보지 않고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날짜가, 금액이 적혀 있다는 것을, 한상진이 죽기 전에 남긴 것이라는 것을. 임도섭의 손이
탁자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설화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임도섭은 설화를 불러 세우지 못했습니다. 설화가 주막 문을 나서는 것을 그는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윤백호가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사랑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의관을 단정히 갖추는 대신 편한 무명 두루마기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설화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함께 하겠다고. 선비의 체면을 따지다가는 이 집이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노라고. 처음 장터에 나간 윤백호는 서툴렀습니다. 물건의 값을 물을 때 목소리가 너무 높았고 상인과 흥정할 때 조급함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의 급함을 읽으면 값을 올린다는 것을 윤백호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설화는 그 곁에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느릿하게 걷고 여러 좌판을 두루 살피고 관심 없는 척하다가 가장 좋은 순간에 값을 부르는 것. 윤백호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원래 책을 읽고 이치를 따지는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사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혼자서도 거래처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가문의 이름과 신분은 오히려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설화는 그 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안에서 설계하고 윤백호가 밖에서 얼굴이 되는 것. 처음부터 계산된 역할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장부를 살폈습니다. 설화가 적고 윤백호가 읽었습니다. 윤백호가 질문하고 설화가 답했습니다. 어느 밤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달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밤이면 윤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스르르 등잔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설화는 그 곁에서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잠든 윤백호를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설화의 눈이 그 얼굴 위에 잠시 머무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퍼졌습니다. 설화는 그 감각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치삼 영감이 일을 저지른 것은 설화가 장터를 비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도섭의 하인이 영감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사랑방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감의 자존심과 임도섭의 계산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설화가 모아두기 시작한 돈의 일부를 임도섭에게 건네는 조건으로 빚의 일부를 탕감받겠다는 거래였습니다. 영감은 며느리가 쌓아올리는 것이 자신의 권위를 짓누르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손 내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래는 임도섭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윤씨 댁의 살림을 흔들고 설화의 손발을 묶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설화는 돌쇠를 통해 알았습니다. 돌쇠가 조용히 설화에게 전했고 설화는 그 자리에서 아무 표정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지만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백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설화가 일부러 귀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백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으로 걸어들어가 부친과 처음으로 크게 충돌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칼처럼 오갔습니다. 윤치삼 영감은 며느리가 무슨 속셈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소리쳤고 윤백호는 설화를 믿는다고 응수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윤백호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설화를 믿는다는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설화는 그 충돌을 방 안에서 들었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이 끝난 뒤 설화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을 오히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임도섭이 윤치삼 영감을 통해 손을 뻗었다는 것은 임도섭이 설화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두려운 자는 실수를 합니다. 설화는 그 실수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설화가 소문을 흘린 것은 그 열흘 뒤였습니다. 장터의 소상인 한 명을 통해, 그리고 돌쇠를 통해 두 갈래로 어느 날 어느 거리의 창고에서 비단 50필이 헐값에 나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홍수로 창고가 물에 잠겨 급히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50필이 헐값에 나오면 배로 팔 수 있는 거래였습니다. 임도섭의 귀에 그 소문이 닿은 것은 이틀 만이었습니다. 임도섭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의심을 눌렀습니다. 임도섭 주변의 다른 상인들도 같은 소문을 들었고, 먼저 움직이는 자가 이익을 가져간다는 논리가 임도섭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임도섭은 손에 가진 돈을 끌어 모았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빌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창고는 없었습니다. 비단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조악한 삼배 몇 필뿐이었습니다. 돌쇠와 옛 상단 사람들이 미리 손을 써두었습니다. 거래 자리에 나타난 사람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도 모두 설화의 편이었습니다. 임도섭이 돈을 건넨 뒤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손해가 컸습니다. 빌린 돈을 갚아야 했고 상당한 재산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임도섭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고 주인은 사라졌고 거래 상대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임도섭이 한참 뒤에야 설화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는 이미 그의 재산에 큰 구멍이 생긴 뒤였습니다. 분노한 임도섭이 손을 쓴 것은 빠른 날이었습니다. 고을 수령을 찾아가 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설화가 영모죄인 한상진의 딸이며 신분을 속이고 양반가에 들어왔다고,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소문은 먼저 장터에 퍼졌고 이웃에서 이웃으로 건너왔으며 결국 윤씨 댁 안채까지 들어왔습니다. 박소월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치삼 영감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랑채의 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마님이 설화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사실이냐고. 설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한상진이라는 것, 영모에 연루되어 가문이 멸문되었다는 것.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집도 연루될 수 있다고 당장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도 설화를 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다시 무너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사랑방에서 윤백호가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마님과 설화를 모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설화는 내 아내라고. 설화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안다고. 그리고 내 아내를 내치려거든 나도 함께 내쳐달라고.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루 위에 서서 내려다보는 윤백호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마님이 윤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설화는 마당에 서서 윤백호를 보았습니다. 말을 하려다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을 설화는 이를 악물고 눌렀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그 단단한 한마디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돌쇠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돌쇠가 밤마다 유심히 살피던 그 귀퉁이 마당 한쪽 묵은 나무 뿌리 옆이었습니다. 돌쇠가 삽을 들었습니다. 두어 번 흙을 파내자 기름 먹인 가죽으로 꼼꼼하게 쌓인 상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장부가 있었습니다. 한상진이 살아있을 때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멸문 전날 밤 한상진이 돌쇠에게 이것을 맡기며 말했습니다. 딸이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쓸 때가 되면 설화에게 전하라고. 돌쇠는 그 상자를 3년에 걸쳐 옮기고 숨기다가 윤씨 댁에 들어오던 날 밤에 마당 구석에 묻어두었습니다. 장부에는 임도섭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한상진의 재산에서 빠져나간 돈의 경로, 임도섭이 영모 세력과 주고받은 서신 내용의 요약, 날짜와 금액. 이것이 세상에 나오면 임도섭은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이것을 직접 관가에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지금 관가에 고하면 임도섭이 수령에게 손을 써서 덮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증거로 서려면 임도섭보다 더 큰 힘이 그것을 받아야 했습니다. 설화는 돌쇠를 통해 이웃 고을에서 임도섭과 오래 대립해온 실력자를 찾았습니다. 그 고을의 좌수였습니다. 임도섭에게 손아래 상인들을 빼앗기고 원한이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설화는 장부의 사본을 그에게 넘겼습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이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본 장부는 설화의 품 안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그것을 가슴에 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임도섭의 몰락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웃 고을 좌수가 사본 장부를 손에 쥐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고을 수령 한 명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가명에까지 닿았습니다. 임도섭이 영모 사건과 연루된 인물임이 드러났고 재산 횡령과 관리 매수의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임도섭의 집을 들이닥쳤습니다. 임도섭은 달아나려 했지만 미처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장터의 소상인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임도섭이 억울하게 빼앗은 것들, 부당하게 올린 이자들, 담보를 핑계로 가져간 재산들. 오래 눌려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임도섭의 창고가 열렸고 문서들이 꺼내어졌으며 숨겨진 비행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윤씨 가문을 옥죄던 빈 문서는 처음부터 임도섭이 부풀린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원금도 이자도 실제보다 훨씬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임도섭이 부당하게 가져간 윤씨 가문의 전답 일부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더 이상 이자를 낼 필요도 압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치삼 영감은 그 공문을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영감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설화가 들어오자 영감은 말을 하려다
하지 못하고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고.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화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임도섭이 물러난 자리에 설화의 상단이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한상진의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그 억울함이 완전히 씻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이름은 윤씨 가문의 이름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윤씨 상단. 이름은 윤씨였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설화의 머리와 손이었습니다. 윤백호는 상단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양반가의 이름과 채통이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데 힘이 되었고, 윤백호의 배움이 계약서를 읽고 사람을 상대하는 데 쓰였습니다. 장터에서 윤백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윤백호 뒤에 설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소문은 흘러다녔지만 윤씨 가문에서 그 소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이제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윤씨 상단은 인근 고을까지 그 이름이 퍼졌습니다. 빚으로 잃었던 전답이 하나씩 돌아왔고 새로운 땅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행랑채가 넓어졌고 곳간에 곡식이 쌓였습니다. 낡은 사랑채 지붕을 고쳤고 안채의 창호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종들이 늘었고 살림이 커졌습니다. 3년째 되는 해 가을이었습니다. 황금빛 들녘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윤씨 가문의 전답이었습니다. 예전에 잃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어진 땅이었습니다. 만석군이라는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을에서 가장 넉넉한 집안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었습니다. 누가 먼저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을 일으킨 것이 며느리라는 것을. 가을거지가 끝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윤치삼 영감은 마루에 걸터 앉아 마당 너머 들판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들판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영감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설화가 마루 끝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영감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영감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처음에는 못 믿었노라고. 며느리로 대접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고.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진심으로 고맙다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허리를 굽히는 소리였습니다. 설화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참을 참았지만 결국 눈물이 흘렀습니다. 설화가 울음을 보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던 날에도, 멸문의 밤에도, 홀로 버티던 긴 세월에도 설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마루 끝에서 영감의 짧고 떨리는 한마디를 들으며 오래 눌려있던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설화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화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판 위로 저녁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별빛 아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설화는 안채 마루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별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에 매화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은은하고 서늘한 향이었습니다. 윤백호가 사랑방에서 나와 설화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함께 지내온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 사이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윤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느냐고. 설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백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집안도 상단도 복수도 아니라 설화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설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하늘로 돌렸습니다. 별들을 보았습니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씻는 것이라고. 영모의 억울하게 연루된 한상진의 이름을 다시 세상에 세우는 것이라고. 그것이 설화가 여기까지 온 이유라고. 그리고 한참 뒤에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 집에서 아내로 살고 싶다고.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윤백호는 말없이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화의 손이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힘이 풀렸습니다. 윤백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봄밤의 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매화 향기가 다시 불어왔습니다.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그렇게 조용하고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이로써 망해가는 집안을 3년 만에 만석군으로 일으킨 며느리 한설화의 이야기가 끝을 맺었습니다. 억울하게 무너진 자리에서도 꺾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단단한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나온다는 것을 설화의 이야기는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야담에서 또 뵙겠습니다.